2026년 1월 한국은행 전광판에 나타난 숫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1470원의 1달러.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1998년으로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아시아 전역이 금융위기에 빠졌던 그 해입니다. 그때가 원화가 달러 대비 이토록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던 마지막 시점이었습니다. 거의 30년이 흘렀고 역사는 다시 반복되는 듯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걱정하시기 전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주 달러 인덱스가 수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란 세계 6개 주요 통화 대비 미국 달러의 강세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세계 최고의 금융 매체인 블룸버그는 이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달러 패권의 균열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기묘한 역설입니다.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할 때 오히려 더 가난해진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환율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에서 살고 일하고 개인 재정을 걱정하는 당신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막연한 예측이 아닌 데이터와 논리, 그리고 아마 다른 곳에서는 들어보지 못했을 시각으로 말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발생 가능한 3가지 시나리오와 각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기본적인 것 하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환율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지난 1년간 경제 뉴스를 따라오셨다면 한국이 도전으로 가득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2025년은 GDP 성장률 0.9%로 마감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한편 가계부채는 약 1970조 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 총생산의 약 90%에 해당합니다. 서울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10.1배로 장기 평균보다 10%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지난해 11월 미국과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향후 몇 년간 미국의 전략산업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대가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었습니다. 외교적 승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묻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3,500억 달러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리고 돈이 해외로 빠져나갈 때 원화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사실과 소문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올해 1월 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제적 결론이라기보다 정치적 성격의 조치입니다. 실제로 원화 약세는 주로 자연스러운 자본 유출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약 771조 원을 해외 시장에 투자했고 서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306조 원 이상을 미국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또한 미국 달러가 곧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고 해서 달러가 완전히 가치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세계 기축 통화로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화폐는 없습니다. 중국 위안화는 엄격한 자본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유로화의 경우 유럽은 에너지 위기와 부진한 성장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안정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이 매일 사용하는 측정 도구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30명이 있는 교실의 학생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방금 시험 점수를 받았습니다. 80점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80점은 높은 점수일까요? 답은 다른 사람들의 점수에 달려 있습니다. 반평균이 60점이라면 당신의 80점은 우수한 성적입니다. 하지만 평균이 90점이라면 당신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달러를 단일 통화와 비교하는 대신 6개 주요 통화로 구성된 바스켓과 비교합니다. 유럽의 유로, 일본의 엔, 영국 파운드,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그리고 스웨덴 크로나입니다. 각 통화에는 서로 다른 가중치가 부여되며 유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약 57%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달러가 이 통화 바스켓에 비해 강세라는 의미입니다. 하락하면 달러가 약세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이 있습니다. 한국 원화는 달러 인덱스 바스켓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해도, 즉 달러가 유로, 엔, 파운드에 비해 약세여도 한국 내부 요인에 문제가 있다면 원화는 달러에 비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보여주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금과 같은 실물 자산 대비 달러의 가치입니다. 2026년 초 금 가격은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역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이것은 더 깊은 추세를 보여줍니다. 달러뿐만 아니라 모든 법정 화폐가 실물 자산에 비해 가치를 잃고 있습니다. 세계는 점차 종이 돈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달러 인덱스가 최근 급락했을까요? 세 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일본에서 비롯됩니다. 달러 인덱스 바스켓에서 엔화는 약 13.6%를 차지합니다. 유로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비중입니다. 2024년과 2025년 초 내내 엔화는 계속 약세를 보였고 한때 1달러당 160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수출품이 국제시장에서 더 저렴해졌고 미국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한 엔화가 일본에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외환 시장에 공동 개입했습니다. 일본은 달러를 매도하고 엔화를 매수하여 엔화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엔화가 강세를 보였고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도된 조정이지 달러가 근본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두 번째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발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덴마크로부터 이 섬을 사고 싶다고 선언했을 때 국제 언론은 즉각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제국주의적 망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그린란드는 극도로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이 섬은 막대한 히토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 전기차 배터리, 미사일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입니다. 그린란드는 또한 기후 변화로 열리고 있는 북극 항로의 전략적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를 장악하면 미국은 히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트럼프의 논란적인 발언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려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달러를 매도하는 것으로 반응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미국의 예산 교착 상태입니다. 미국 의회는 양당 간 깊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셧다운 위기, 즉 예산 부재로 정부가 문을 닫아야 할 위험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해서 달러가 붕괴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2008년 금융위기부터 2020년 코로나 대유행까지 글로벌 자금은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로 흘러갔습니다. 그곳이 세계가 아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며 이것은 가까운 미래에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했으니 이제 더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평범한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서울의 직장인일 수도 있고 부산의 작은 가게 사장님일 수도 있고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50원에서 1,470원으로 오르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최신 아이폰을 사고 싶다면 가격이 약 9% 더 비싸집니다. 하와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비용이 거의 10% 증가합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라면 원래도 저렴하지 않았던 학비와 생활비가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달러로 표시된 부동산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부채 부담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하지만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 현대, SK하이닉스, 한국 최고의 수출 기업에서 일한다면 약한 원화는 오히려 좋은 소식입니다. 해외에 제품을 팔고 달러를 벌어오면 그 돈을 원화로 환전할 때 더 많은 금액이 됩니다. 회사 이익이 늘어나고 이론적으로 당신의 일자리도 더 안정됩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한국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9% 증가했습니다. 4년 반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입니다. 주요 동력은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잠재적 약점이기도 합니다. 한국 경제는 단일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AI 수요가 둔화된다면, 그리고 AI 열풍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국은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언론이 외교적 승리라고 부르는 그것 말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체결된 협정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중 1,500억 달러는 조선산업에, 2,000억 달러는 기타 산업에 투자됩니다. 그 대가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고 한국 반도체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공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3,500억 달러는 한국에 투자되지 않는 3,500억 달러를 의미합니다. 매년 이 협정에 따라 최대 200억 달러가 해외로 유출됩니다.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할 때 원화에 하락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려를 인식하고 대기업들은 여론을 안심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향후 5년간 국내에 4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평택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 건설이 포함됩니다. 현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25조 원을 약속했으며 전기차와 모빌리티 기술에 집중합니다. SK그룹은 2028년까지 128조 원을 약속했고 주로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총합하면 거의 700조 원이 국내 투자로 약속되었습니다. 인상적인 숫자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이것이 자본 유출을 상쇄하기에 충분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리스크가 나타납니다. 환율이 아니라 가계부채에서 말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현재 약 1970조 원에 달하며 GDP의 약 90%에 해당합니다. 이 숫자를 맥락에 놓자면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서 세계 5위입니다. 스위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다음입니다. 이 부채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지난 10년간 급등했고 사람들은 집 한 채를 소유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이 빌려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원화가 계속 약세를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금리를 낮추기 어렵습니다. 높은 금리가 장기화됩니다. 일부 사람들이 부채를 갚지 못합니다. 부실 채권이 증가합니다. 은행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용이 경색됩니다. 경제가 둔화됩니다. 원화가 더 약해집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2.5%로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피하려는 위험한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외줄 위를 걷고 있으며 외부에서 오는 어떤 충격도, 예를 들어 미국의 새로운 관세 같은 것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중요한 질문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아직 고려하지 않은 리스크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종종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거의 언급되지 않는 리스크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미국의 정책에서 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예측 불가능하기로 유명합니다. 오늘 협정을 체결하고 내일 새로운 관세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게 불확실성은 가장 큰 적입니다. 게임의 규칙이 언제든 바뀔 수 있을 때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만약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미국이 여러 국가의 상품에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합니다. 성장이 둔화됩니다. 그리고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를 가진 한국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한국 총수출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만약 미국이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중국에 대한 칩 판매를 더욱 제한하라고 요구한다면 미중 기술 경쟁 상황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두 강대국 사이에 끼이게 됩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인하 압력을 여러 차례 가해왔습니다. 만약 연준이 통화정책 수립에서 독립성을 잃는다면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전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주목할 만한 밝은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AI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직 둔화 조짐이 없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 추세로부터 이익을 얻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크게 증가했고 이는 무역 수지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둘째, 한국이 세계 국채지수 WGBI에 편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지수를 추종하는 세계의 대형 투자 펀드들이 자동으로 한국 국채를 매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채권 시장으로 유입되는 외국 자본이 원화를 지지할 것입니다. 셋째,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동맹국입니다. 워싱턴은 서울이 필요하고
이것은 한국에게 협상에서 지렛대를 제공합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15%로 인하된 반면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25%를 부담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견해는 무엇일까요? 저는 원화가 단기적으로 계속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1달러당 1,4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무역협정이 완전히 이행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WGBI로부터 자본이 유입되면 환율은 점차 안정되는 경향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리스크는 환율에서 오지 않습니다. 가계부채에서 옵니다. 만약 서울의 주택 가격이 급격히 조정된다면 그리고 어떤 거품이든 결국은 꺼지게 마련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한국인이 개인 재정 결정을 내릴 때 기억해야 할 점입니다. 한 발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 질서가 전환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 30년간의 세계화 이후 제조업을 본국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두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힘들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증상일 뿐입니다. 한국이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증상입니다. 국민들이 집을 사기 위해 너무 많은 빚을 졌다는 증상입니다. 자본이 유입되는 것보다 빠르게 유출되고 있다는 증상입니다. 경제가 반도체 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했다는 증상입니다. 한국을 폭풍우를 지나는 화물선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배에는 많은 강점이 있습니다. 뛰어난 선원들, 즉 고숙련 노동력, 강력한 엔진, 즉 삼성, 현대, SK 같은 대기업들, 좋은 항법 시스템, 즉 역량과 경험을 갖춘 중앙은행. 하지만 이 배에는 약점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화물을 싣고 있습니다. 즉 높은 가계부채, 단일 목적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 수출, 그리고 여러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즉 미국과 중국 양쪽으로부터의 압력. 질문은 환율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폭풍에 대비했습니까? 잘 준비한 사람들은 생존할 뿐만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후 더 강하게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경제 역사가 보여줍니다. 모든 위기 후에 자산은 항상 재분배됩니다. 지식과 준비를 갖춘 사람들은 공황에 빠진 사람들이 놓치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마치기 전에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교훈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훈, 단기 변동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환율은 계속 등락할 것입니다. 그것이 시장의 본질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과 장기 추세를 이해하는 것이지 매일 뉴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황해서 성급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이점을 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 분산 투자가 핵심입니다. 모든 자산을 단일 통화에 두지 마십시오. 일부 저축은 원화로 일상적인 지출을 위해, 일부는 달러 또는 달러 표시 자산으로 환율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그리고 일부는 금이나 좋은 위치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으로 장기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 번째 교훈,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매일 환율을 확인하는 대신 다음 3가지를 주시하십시오. 한미 무역 정책, 연준과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그리고 서울 부동산 시장의 동향. 이것들이 그 어떤 일일 환율 숫자보다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더 많이 결정할 요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생 가능한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공유하겠습니다. 만약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환율이 1,500원을 넘는다면 기존 달러 자산을 보유하십시오. 조정이 올 때 추가 매수를 고려하십시오. 새로운 부채,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자제하십시오. 만약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 안정된다면 현재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십시오. 환율 걱정보다 적극적인 소득 증대에 집중하십시오. 만약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이것은 달러 자산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미국 주식이나 미국 국채를 추종하는 ETF 투자를 검토하십시오. 환율은 경제에서 가장 복잡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아무도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지식, 당신의 준비, 그리고 당신의 적응 능력. 이 영상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금융 지식은 퍼뜨려야 할 것이지 혼자 간직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완전히 마치기 전에 콘텐츠의 투명성에 관해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략. 저희는 가장 정직하고 과학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완전히 마치기 전에 콘텐츠의 투명성에 관해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석 관점에 대해서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제작 시점의 개인적 견해와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종합 및 분석입니다. 각 개인은 재정 상황, 목표, 위험 감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이 모든 분께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적합성을 신중히 고려하시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파 이미지에 대해서입니다. 복잡한 지식을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이 영상의 일부 이미지는 인공지능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설명 목적의 시뮬레이션 결과물이며 실제 사건이나 실존 인물을 기록한 이미지가 아님을 유의해 주십시오. 저희는 가장 정직하고 과학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